이노베이트 퓨처의 심장부인 전략 상황실은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현장의 열기로 뜨거웠다. 전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 위로 회사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루나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35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재계의 신화가 된 남자 차도현 회장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직원들과 함께 환호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서진혁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우리가 해냈어, 진혁아. 이제 세상은 우리의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서진혁은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완벽한 성공의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잠시 후 모든 스크린 위로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번쩍이며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시장 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회사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대규모의 금융 테러와도 같았다. 수조 원의 자금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투매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고해, 대체 무슨 일이야? 차도현은 고함을 치며 혼란에 빠진 직원들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 비정상적인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려 애썼다. 하지만 공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공격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자신이 직접 설계한 독점적인 투자 코드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정반대로 파괴를 위해 조작되어 있었다. 이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친구를 돌아보았다. 서진혁, 내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진혁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입에는 승리자의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모든 건 내 거야, 도현아.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네가 이룬 모든 것, 네가 가졌던 모든 것, 이제부터는 내가 가질 차례야. 넌 너무 높이 날아올랐어. 추락할 때가 된 거지. 그는 지난 몇 년간 차도현의 그림자 밑에서 어떻게 이 완벽한 배신을 준비해 왔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비밀 백도어를 만들어 정보를 빼냈으며 이 모든 금융 붕괴의 책임을 오직 차도현 한 사람에게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완벽한 증거 조작을 마쳤다는 것까지. 차도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형제 같은 친구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황실의 모든 뉴스 화면에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검찰이 이노베이트 퓨처의 주가 조작 및 대규모 횡령 혐의로 차도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것이 서진혁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차도현 회장님을 체포하십시오. 서진혁의 명령에 이제는 새로운 권력에 복종하는 보안 요원들이 차도현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가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다. 불이야, 서버실에 불이 났습니다. 비서의 기지로 상황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녀는 차도현을 그가 직접 설계했던 비상 탈출구로 밀어 넣었다. 회장님, 도망치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추격을 피해 건물의 서비스 통로와 어두운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추격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국의 황제였던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의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화물열차에 몰래 몸을 싣고 정처 없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는 피를 흘리는 팔을 움켜쥔 채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왕국이었던 저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배신을 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기차는 밤새도록 어둠을 헤치고 남쪽으로 향했다. 차도현은 덜컹거리는 화물칸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팔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의 고통을 동시에 견뎌내야 했다. 그는 전화기도 돈도 이름도 잃었다. 한때 그가 입었던 값비싼 맞춤 정장은 이제 그의 추락한 신세를 증명하는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름 모를 작은 시골역에서 기차를 내렸다.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헐값에 팔아넘겼다. 그 돈으로 그는 허름한 옷가지 몇 개와 약간의 식량을 구했다. 차도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흔적이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유령처럼 길 위를 떠돌았다. 폐가에서 잠을 자고 낯선 이들의 경계심 어린 눈초리를 피하며 오직 생존만을 위해 움직였다. 잘 다듬어졌던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났고 날카로웠던 그의 눈빛은 절망과 허기로 흐릿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이노베이트 퓨처의 신화가 아닌 과거에 사로잡힌 이름 없는 방랑자일 뿐이었다. 그의 정처 없는 발걸음은 마침내 세상의 끝에 위치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소박하고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느리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떠나온 치열했던 서울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팔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며칠간의 굶주림은 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위태롭게 비틀거리다 마침내 길 위로 쓰러졌다. 그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 건너편에서 새어나오는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였다. 작은 식당의 간판 불빛이었다. 시점은 그 불빛이 새어나오던 소라 식당의 내부로 옮겨진다. 가게는 작고 허름했지만 주인장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아 어디 하나 먼지 없이 깨끗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의 주인인 강소라는 흥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기분 좋게 만드는 맑고 선한 미소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여자였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웬 낯선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루한 행색과 덥수룩한 수염. 언뜻 보기에는 영락없는 불황자나 주정뱅이였다. 그녀는 잠시 경계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남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식은땀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표정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계심 대신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 먼저 보았다. 그녀는 옆집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잃은 남자를 간신히 가게 안으로 옮겼다. 그녀는 그의 찢어진 셔츠 아래로 엉망으로 처치된 상처를 발견하고는 기겁했다. 그녀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붕대로 다시 감아주었다. 그녀는 남루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희고 긴 손가락을 보며 그가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남은 밥으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자가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뜬 것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으로 야수처럼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소라는 그런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 그릇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그녀의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친절 앞에서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차도현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도현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 앞에서도 강소라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며칠을 굶은 길고양이를 대하듯 측은하고도 담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도록 훈련받아온 그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무뎌지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지독한 허기와 그녀의 끈질긴 친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개걸스럽게 죽을 들이켰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쌀과 소금,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만 들어간 소박한 죽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버렸던 그에게 한 낯선 여자가 건넨 조건 없는 온기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소라는 식당 뒤편에 작은 창고를 치워 그가 쉴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그녀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를 물었다.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거요? 그의 질문에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냥요.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사람을 돕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녀의 순수한 대답은 그의 복잡하고 계산적인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낡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는 신세를 지고는 못 사는 남자였다. 그는 소라에게 음식과 잠자리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마침 지난주에 설거지하던 아주머니가 그만뒀거든요. 싱크대는 저쪽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대 제국의 황제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신세가 되었다. 차도현 아니, 이제는 이름 없는 아저씨가 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과 씨름하는 그의 첫날은 굴욕과 분노 그리고 서투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릇을 깨뜨릴 뻔했고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머릿속이 이제는 오직 눈앞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찼다. 그 끝없는 생각의 지옥에서 그는 처음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설거지를 하며 소라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는 음식값을 받지 않거나 몰래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열한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들을 떠올렸다. 돈과 성공만을 쫓아 달려오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발밑에 짓밟아 왔는지를.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약자를 경멸했으며 모든 관계를 철저히 손익으로만 계산했다. 그는 부자였지만 누구보다도 가난한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소라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뒷정리를 하던 중 소라가 그에게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건넸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가 새는 식당 지붕을 고치고 낡은 의자를 새로 바꾸는 것이 그녀의 목표라고 했다. 그녀의 소박한 꿈 앞에서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CEO처럼 그녀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다. 식자재 낭비를 줄이고 점심 특선 메뉴를 개발하면 순이익을 10%는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전문적인 분석에 소라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우와 아저씨, 정말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그녀의 순수한 감탄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돕기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소라는 미스터리한 이 남자가 단순히 거친 외모의 떠돌이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한 순수한 여자의 온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도현은 바닷가 마을의 조용한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육체노동은 그에게 복잡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소라 식당의 말없는 설거지 아저씨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를 그저 성실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는 상태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와 강소라의 관계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말없이 서로를 돕는 동료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변함없는 친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조금씩 물들어갔고 그녀는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따뜻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편안하고도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은 그가 세상의 끝으로 도망쳤다고 해서 그를 놓아줄 만큼 관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식당 안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테이블을 닦던 도현은 무심코 앵커가 언급한 익숙한 이름에 동작을 멈추었다. 이노베이트 퓨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구었던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의 왕국이었다. 화면에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새로운 회장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서진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앞으로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훔친 왕좌 위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구원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이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육체 노동으로 잠재워 두었던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의 손에서 닿고 있던 유리컵이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옛 친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 안 되던 손님들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해버린 그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텔레비전을 부수고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가 서진혁의 목을 조를 것처럼 보였다. 주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라는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증오와 고통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텔레비전의 전원을 꺼버렸다. 소음이 사라진 식당 안에는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그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 속에 저 남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창밖에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꼭 찾아오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주 어두운 밤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오직 자신의 추락과 배신이라는 칠흑 같은 밤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밤의 끝에 새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그의 절망의 세계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파괴적인 분노가 서서히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며 명확한 목표를 가진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어둠을 뚫고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이 순수한 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저 친절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구원자이자 천사로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붕대를 자신의 손에 감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의 잠들어 있던 투쟁 본능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강소라의 따뜻한 위로는 차도현에 얼어붙었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패배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복수. 그는 반드시 서진혁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이 순수한 여자 앞에서 자신이 결코 하찮은 남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는 변했다. 그는 여전히 소라 식당의 과묵한 설거지 아저씨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는 소라에게 며칠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낮에는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라는 그의 눈에 깃든 새로운 결의를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믿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심으로 먹을 주먹밥을 싸주었다. 도현의 새로운 전쟁터는 마을의 하나뿐인 작고 낡은 공공 도서관이었다. 한때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전략 상황실에서 세상을 지휘했던 그는 이제 먼지 쌓인 구형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는 낡은 시계를 판돈으로 마련한 약간의 현금으로 몇 시간의 인터넷 사용권을 샀다. 그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제 뉴스와 이노베이트 퓨처와 관련된 기사들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서진혁이 회사를 장악한 이후의 모든 행보를 추적했다. 그는 진혁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대신 무리한 신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그가 과거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보류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진혁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올인하고 있었다. 도현의 천재적인 두뇌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혁의 모든 발표와 인터뷰 그리고 공개된 재무제표 속에서 그의 전략의 허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도서관의 느린 컴퓨터를 이용해 과거라면 슈퍼컴퓨터로도 몇 시간이 걸렸을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혁이라는 인간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반드시 어딘가에 치명적인 약점을 남겼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그는 진혁의 거대한 계획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진혁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은 최근에 인수한 유럽의 작은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 특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성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것이다. 만약 그 특허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스타트업을 재인수하게 된다면 진혁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자금은 그대로 공중분해될 터였다. 도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는 돈 없이도 오직 자신의 머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을 혼자서 치를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흩어져 버린 자신의 군대가 필요했다. 그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서진혁의 배신 이후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을 자신의 옛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메일에 긴 문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오직 그와 옛 비서실장만이 알 수 있는 암호와도 같은 숫자 몇 개만을 적어 넣었다. 그것은 위기 상황 시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자는 그들만의 비밀 약속이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거대한 방역의 불씨가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도서관을 나오며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도현이 보낸 암호 이메일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실장의 낡은 노트북에 조용히 도착했다. 이 실장은 한때 차도현의 가장 유능한 비서실장이었지만 서진혁이 회사를 장악한 후 쫓겨나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 모두 차도현을 비난할 때도 유일하게 그의 무죄를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권력에 맞설 힘이 없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을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을 보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 차도현과 그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상연락 암호였다. 왕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실장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된 암호에 따라 답신을 보냈다. 내일 정오 남산의 세 번째 소나무 아래서. 그들의 재회 장소는 그들이 신입사원 시절 회사의 미래를 꿈꾸며 함께 막걸리를 마셨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는 즉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충성심과 희망의 불씨가 다시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도현은 소라에게 아픈 친구 문병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른 새벽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소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가 길에서 먹을 찐 고구마와 따뜻한 보리차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의심 없는 순수한 신뢰는 그의 마음에 죄책감과 동시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선한 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만 했다.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도연이었다.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며 이 실장을 기다렸다. 잠시 후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의 이 실장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실장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신의 주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산책로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현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지난 몇 주간 분석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도 서류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서진혁의 거대한 계획과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비록 표현 방식은 원시적이었지만 그 어떤 전략 보고서보다도 더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이 실장은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전율을 금치 못했다. 빈손으로 오직 머리 하나만으로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본 그의 천재적인 통찰력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예리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임을 확신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현은 품속에서 며칠 밤을 새워 암기한 몇 개의 이름을 꺼내놓았다. 그들은 서진혁에 의해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옛 동료들이었다. 최고의 보안 전문가, 천재적인 해커, 그리고 꼼꼼한 회계 분석가까지. 그들은 작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정계 다윗 군대였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싸워야 하네. 도연이 말했다. 이들을 비밀리에 만나 내 뜻을 전해주게.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게.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싸움이니까. 그의 말에 이 실장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들 모두가 회장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는 도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흩어져 버린 군대를 다시 모으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몰락한 왕과 그의 충직한 기사. 그들의 조용한 재회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실장은 다시 서울의 어둠 속으로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 사라졌다. 도현은 다시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은 서울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줄 첫 번째 병사를 얻었다.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의 시나리오들로 가득했다. 그는 소라 식당의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가 다시 평범한 아저씨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차도현과의 비밀 접선 이후 이 실장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혁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여전히 차도현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옛 동료들을 한 명씩 찾아 나섰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몰락한 왕의 귀환 소식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실장이 전해준 차도현의 날카로운 분석과 방역 계획을 듣고는 기꺼이 이 위험한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차도현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조용히 재건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진혁의 눈을 피해 이노베이트 퓨처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차도현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격의 비밀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의 왕좌에 앉은 서진혁은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더 오만함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차도현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믿었고 이제 세상에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차도현이 발견한 바로 그 아킬레스건, 즉 위험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에 회사의 원로들과 주주들의 우려가 커져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성공을 통해 차도현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자신이 진정한 승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의 조급함과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보안팀으로부터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특허를 보유한 유럽의 스타트업에 대해 정체불명의 IP가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미미한 흔적이라 기업 차원의 해킹은 아니었지만 그의 예민한 의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머릿속에 죽었어야 할 차도현의 망령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가 살아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자신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는 그들에게 차도현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추적해서 그의 생사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오라고 지시했다. 만약 살아있다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그의 지시는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해결사들은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도현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시골의 기차역에서부터 시작해 그의 희미한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추적은 세상의 끝에 위치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까지 닿게 되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도현의 옛 사진을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탐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진 속의 말끔한 재벌 총수의 얼굴과 소라 식당에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과묵한 설거지 아저씨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끈질긴 탐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소라 식당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는 마지막 손님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해결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들은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소라에게 차도현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남자 본 적 있어. 소라는 사진 속에 낯선 남자를 보고는 정직하게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해결사 중 한 명의 눈이 주방 안쪽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도현의 뒷모습에 멈추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의 다부진 골격과 꼿꼿한 자세가 남자의 의심을 샀다. 어이, 거기 설거지하는 양반, 이쪽으로 고개 좀 돌려보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주방 안의 도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비눗물이 묻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마침내 해결사들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안식처를 침범한 불청객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둔 전사의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바로 이 작은 식당에서 시작될 참이었다. 차도현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찾아온 불청객들과 마주하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졌다.
해결사들은 덥수룩한 수염과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과거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제왕의 날카로운 눈빛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진혁이 내건 거액의 현상금을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차차 찼다 차도현. 그들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도현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가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라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영문을 알 수는 없었지만 낯선 남자들이 자신이 아끼는 아저씨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조용했던 식당 안에서의 싸움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도현은 훈련받은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지난 몇 달간의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준 이 작은 식당과 순수한 여자 강소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의자와 냄비를 무기 삼아 맹수처럼 달려드는 남자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한 남자가 뒤에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그는 고통으로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소라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아저씨, 괴롭히지 마.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남자들이 당황한 틈을 타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주민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건장한 어부들과 억센 시장 아주머니들이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해결사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기 전 서진혁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차도현 살아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에는 부상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현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라. 그리고 그들을 걱정스럽게 둘러싼 마을 사람들만이 남았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발표를 위한 화려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서진혁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차도현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위대한 성공의 순간이 끝난 뒤 그를 직접 찾아가 그의 비참한 최후를 확인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의 오만한 연설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차도현의 비밀 전쟁 상황실에서는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 실장을 비롯한 그의 충신들은 일제히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숨을 죽인 채 바닷가 마을의 지친 왕에게서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를 소독하며 도현은 낡은 휴대폰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이다. 시작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재 해커였던 옛 동료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럽의 특허청에 서진혁이 인수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유효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특허가 사실은 차도현이 회장으로 있던 시절에 개발된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였다. 특허는 즉시 동결되었다. 서진혁이 한창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비서가 다급하게 무대 위로 올라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핵심 특허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기자들은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주가 그래프들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현의 금융 분석가가 특허 동결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연계된 파트너사들의 주식을 상대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던 것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 심장부인 핵심 기술을 잃어버리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이 실장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데이터 파일을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했다. 그 안에는 서진혁이 어떻게 차도현을 배신하고 회사를 찬탈했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다. 그들은 자신의 화면과 무대 위에 서 있는 서진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닌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는 사업이 아닌 그의 범죄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차도현 회장을 배신한 것이 사실입니까? 서진혁은 무대 위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라는 심판대 위에 홀로 선 채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도현은 소라가 들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서진혁을 보고 있었다. 소라는 자신의 옆에 앉은 상처 입고 지친 이 남자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를 경애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혁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에 연행되었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동시에 횡령과 주가 조작의 모든 혐의를 뒤집었었던 차도현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누명을 벗고 억울한 희생자이자 천재적인 영웅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 안마을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과 자신들 옆에 앉아있는 덥수룩한 수염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그저 과묵하고 성실한 설거지 아저씨라고만 생각했던 남자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차도현은 그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강소라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외심 대신 깊은 혼란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아저씨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감히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소박하고 따뜻했던 유대감 위로 거대한 신분의 벽이 차갑게 드리워지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조용하기만 하던 바닷가 마을에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과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이 실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허름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차도현을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난 몇 달간 그가 살아왔던 소박한 현실이 한낱 꿈에 불과했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소라는 그 광경을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식당에서 접시를 닦던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그의 도피 생활 중에 잠시 스쳐 지나간 초라한 시골 여자일 뿐이었다. 도현은 가야만 했다. 서진혁이 남긴 상처로 혼란에 빠진 회사는 그의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가 일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이 여자와 그가 난생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던 이 작은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소라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돈 새로운 식당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만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아니, 회장님을 대가를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변함없는 순수함은 그가 돌아가야 할 냉혹한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살았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권력을 위한 암투가 가득한 고독한 정글. 그는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평범한 설거지꾼으로 살았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평화로웠다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라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하고 절실했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오. 나는 내가 어지럽힌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가야만 하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그 친절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지만 약속하겠소. 모든 것이 끝나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소. 반드시. 소라는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세상의 무게 또한 담겨 있었다. 과연 그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눈물의 의미가 슬픔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떠났다. 그녀는 헬리콥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식당으로 돌아와 그가 늘 서 있던 설거지통 앞에 섰다. 텔레비전에서는 차도현 회장이 서울에 극적으로 귀환했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온 세상이 그의 귀환을 축하했지만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 안에는 오직 희망적이면서도 깊고 불확실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었다. 지옥의 나락에서 돌아온 차도현 회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진혁이 남긴 상처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이노베이트 퓨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자비한 승부사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변화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보낸 시간들이 남긴 값진 선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기업의 진정한 힘이 돈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회사가 안정되자마자 모든 업무를 이 실장에게 위임하고 긴 휴가를 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그리고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있었다. 그는 헬리콥터나 요란한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평범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직접 차를 몰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작은 마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평화로웠고 공기 중에는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소라 식당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강소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도 애틋한 감정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을 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하는 소리에 소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덥수룩한 수염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TV 화면 속에 화려한 재벌 총수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아주 먼 길을 돌아온 평범한 한 남자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낯선 남자의 등장과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기류에 주목했지만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그가 떠나기 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해변이었다.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도연히 먼저 침묵을 깼다. 내 왕국을 되찾고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서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려 했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겪었던 치열했던 싸움과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어. 나의 진짜 왕국은 화려한 서울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어. 나의 집은, 나의 희망은 언제나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었어.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거없이 진지하고도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서울로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세계에 자신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조약돌을 깎아 만든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강소라 씨, 나는 당신의 세계를 빼앗고 싶지 않소. 대신 당신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소. 내가 이곳에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해주시오. 당신 식당의 설거지꾼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시오. 그의 청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치는 가장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했다. 소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를 두 팔로 일으켜 세웠다. 설거지 자리는 이미 꽉 찼어요. 그녀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남편 자리라면 아직 비어 있는데. 그녀의 대답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댄 채 오랫동안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는 마침내 세상의 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새벽이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